까먹었습니다. 나오셔서 오늘 귀한 아주 주제가 굉장히 아주 한국교회 이 사이먼 그레니우스는 처음으로 발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자리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발표하는 그 논문은 어떤 교리적인 논쟁도 아니고 어떤 주장도 아니고 새롭게 등장한 그런 인물을 소개하는 그런 논문이기 때문에 편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읽으면서 그냥 논문을 발표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 운동은 몇 사람의 특출난 영웅들이 발휘한 교리적 목회적 지도력에 의해서만 주도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하나님의 다양한 일꾼들이 각자에게 할당된 종교개혁 안에서의 배역을 충실히 소화하며 서로 조력한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본 논문은 종교개혁 무대에 등장하여 당시의 여러 인물들에 의해서는 칭찬과 존경을 받았지만 이후의 사람들에 의해서는 그것에 부응하는 관심과 대우를 받지 못하였던 한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사이먼 그리네우스를 다루고자 합니다. 사이먼은 지금까지 단행본급 연구서가 헝가리의 학자 블라지 아르파드에 의해 아주 최근에 헝가리 언어로 한권 출간되었지만 한국과 영어권 및 독일어권 내에서는 연구서가 전무할 정도로 학계에 잘 알려지지 않은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을 해서 혹시 이분 책을 제가 받아볼 수 있냐 이렇게 했더니 헝가리로 쓰여져서 곤란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제가 읽고 싶다고 그랬더니 영어로 번역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내후년에는 이 책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날 학계의 주목을 받지는 않지만은 사이먼은 바젤의 개혁자 요하네스 오클람파디우스의 후계자로 지목되어서 바젤을 개혁주의 신앙으로 이끌었던 신실한 신학자요. 멜랑톤과 칼빈에게 학자적 탁월성을 인정받은 출중한 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블라지가 사이먼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요. 하나님의 복음과 뜻이 일하도록 어떻게 마쿠에서 평강과 겸손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지의 가능성을 보여준 탁월한 법례가 바로 사이먼이다. 이렇게 블라지가 말한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이먼의 종교개혁의 기여를 말할 때 이런 표현으로 하는 게 좋겠다 생각하는데요. 사이먼은 정밀한 번역가였고 열정적인 문헌학자, 논리적인 철학자, 경건한 신학자, 성실한 교육자, 잔잔한 개혁자, 평화의 지도자라는 칭호가 합당한 분이다. 그런데 이 모든 별칭들이 그냥 위대한 종교개혁자 칼빈의 로마서 주저서에 헌정된 대상자라는 어떤 지배적인 이미지 아래 묻히고만 인물이기 때문에 마쿠의 종교개혁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이먼의 간단한 생애도 잠깐 나누고 싶은데요. 그는 1493년 독일의 베링겐 지역에서 농부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4세가 되었을 때 히브리어와 헬라에 능숙한 독일의 인문주의 학자 요하네스 로이 힐린 출생지로 유명한 포르츠하임 지역의 라틴 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곳에서 절친인 멜랑톤을 만나게 됩니다. 이 라틴 학교에서 학교는 중세에서 대단히 유명했는데요. 특별히 히브리어, 헬라, 라틴어라는 고전 문헌들에 대한 애착이 강하였던 것입니다. 사이먼은 이렇게 인문주의 색채가 강한 학교에서 니콜라우스 게르벨과 게오르그 시뮬러와 같은 인문주의 교사들을 통해 탄탄한 인문학적 기초를 다지게 됩니다. 1511년에는 사이먼이 각종 고전에 대한 첫 번째 테스트를 통과하고 비엔나 대학으로 진학하게 됩니다. 거기서 MA 학위를 받습니다. 수년이 흐른 후에 사이먼은 부다페스트에 위치한 문법학교 교장직을 수락하게 됩니다. 교장직 수락의 동기에 대해서 한덴버그가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부다페스트는 헝가리의 왕들이 거주하던 수도였고 그곳에는 당시 유럽에서 가장 방대한 문헌들을 소장한 도서관들 중에 하나인 왕립 코르비나 도서관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젊은 인문주의 학자에게 이런 것보다 더 매력적인 고전학 연구의 메카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누리는 학문적 안락도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심각한 역병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인문주의 정신에만 도취되지 않았고 당시의 교회가 이단으로 지목한 루터와 신앙적인 교분을 나누었습니다. 그의 신학적 사상에도 심취했던 사이먼은 무엇보다 종교개혁 정신의 기우는 그런 정신의 기우는 자들을 대하는 그것의 보수적인 인문주의 학자들의 싸늘한 냉대와 뾰족한 등살에 떠밀려서 투옥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기적을 통해서 풀려나게 했지만 헝가리의 정든 도심을 떠나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안락한 학문적 생활을 누리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가피한 피난이 불행만은 아니었습니다. 1523년에 그는 결혼을 했고요. 그리고 같은 해 당시
종교개혁 수도격인 비텐베르그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보다 짙은 종교개혁 숨결을 느낄 수 있었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1524년에는 하이델베르그 대학에서 헬라어 교수직도 취득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이델베르그 대학에서 가르치는 것이 경제적인 풍요가 뒤따르는 섭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아마 강의전담 교수 개념이 없었을 텐데 그분이 열심히 가르쳤고 굉장히 많은 과목을 가르쳤는데 생계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사이먼은 박봉으로 인해 생계 유지가 어려워져 1526년에는 수학도 가르쳐야 했습니다. 허마누스 부시우스가 라틴어 교수직을 떠나자 그 빈자리도 메꿔야 했습니다. 당연히 과로로 인해 건강은 극도로 악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종교개혁 발발 이후에도 여전히 주류를 득세했던 중세적 학자들은 사이먼과 같은 복음적 성향을 보이는 인물들이 같은 교수진에 속했다는 사실이 영 달갑지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 이전 1524년에 칼슈타트와 만난 이후에는 사이먼이 성찬에 대한 루터의 입장도 등지고 성찬에서 한 예수님의 언급은 실질적인 자신의 몸과 피를 가리키지 않고 상징적인 언어일 뿐이며 오직 영적인 의미만을 가졌다는 스위스의 개혁주의 입장을 수용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블라지와 대화를 했는데요. 이 대목에서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519년에 이미 쯔빙글리를 스위스에서 만났다고 얘기합니다. 거기 만났을 때 어떤 신학적 영향을 받았지 않느냐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데 문헌적 근거는 없다고 얘기하길래 제가 그 사람을 따라가지 않고 제가 연구한 것에 머물렀습니다. 1525년에 사이먼은 요하네스 프란츠와 성찬론 문제로 논박의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1529년에는 옛 친구를 만나내고 스페어직을 방문했을 때에 비엔나의 주고 요하네스 파브리가 화채설을 주장하며 각종 오르들을 설교에 담아 강단에서 쏟아내자 파브리의 입장에 날카로운 비판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사이먼의 비판이 불쾌했던 파브리는 어떻게 이렇게 출중한 학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대리는 이렇게도 이단적인 사설을 내뱉을 수 있느냐며 역공을 가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문제를 공공연히 떠벌리면서 사이먼의 어떤 사회적인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이먼을 궁지로 몰아넣기 위해서 사실 죽이기 위해서 자신의 거처로 초청해서 화해의 무드를 조성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사이먼은 초청에 응하기 직전에 옛 친구인 멜랑톤 집으로 이동을 했고 그동안에 발생했던 사태들을 그 친구와 나누며 회포를 나눕니다. 거기서 이제 특이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멜랑톤 다니엘서 주석에 의하면 멜랑톤이 사이먼을 두고 잠시 응접실을 나왔을 때 대단히 심각한 표정으로 비방만 억압을 고사하며 특이한 옷차림을 한 모신사가 멜랑톤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사이먼을 체포하기 위해 보낸 군인들이 너의 집으로 들이닥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서는 종촉을 감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단 그는 멜랑톤은 들은 이야기를 긴급한 목소리로 친구에게 전했고 신속하게 도시를 벗어나 라인과 뉴욕으로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런데 멜랑톤 증언에 따르면 그 노신사는 이전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던 사람이고 이후에도 다시 만나지 못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노신사를 천사로 간주하고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없었다면 사이먼은 아마 도피하지 못해 유명을 달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석에서 회고하고 있습니다. 사이먼에 대한 멜랑톤 평가에서 우리는 사이먼의 학자성과 성향을 엿볼 수 있는데요. 멜랑톤은 사이먼을 탁월한 학식과 미덕을 갖추었고 하나님에 대한 참된 경외심과 빼어난 웅변력을 구비한 인물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 17세기의 독일의 문헌 역사가인 멜키오르 에담이 사이먼을 이렇게 말합니다. 학문의 지능은 물론이고 경건에 대한 열정에 있어서도 탁월한 인물로 묘사한다 이렇게 말했고요. 사이먼은 실제로 그 묘사대로 모든 경건을 무작정 멸시하는 자들과 회의주의 대명사인 피로주의 사상처럼 모든 명제들의 부정적인 측면에만 논박의 혀를 움직이며 스스로를 실상보다 더 출중한 자라고 부풀리는 자들의 철학을 극도로 신한 학문과 경건의 균형을 추구했던 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과장하는 철학적 허식으로 가득한 파브리의 설교는 사이먼의 눈에 하나님을 공적으로 모독하는 오리일 뿐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고요. 이에 사이먼은 이레니우스와 폴리컵을 비롯한 교부들의 위험찬 증언을 이용하며 통쾌하게 파브리를 논파했습니다. 사이먼의 타율적인 도피, 자기 고장을 떠나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도피는 하나님에 대한 그의 이러한 경외심과 진리의 왜곡에는 결코 침묵으로 지나가지 않으려 했던 의분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이먼의 조카 테오필루스를 위한 펠랑톤 추천사는 사이먼이 그리네우스 가문의 주춧돌이 되었으며 사이먼을 학식이 뛰어나고 하나님께 올바르게 간구하고 삶과 교회의 국도를 이룩한 교리들을 연구함에 있어서 현저한 도움을 주는 기념비적 문헌들을 남긴 인물로 멜랑톤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이먼의 상황을 파악한 바젤의 개혁자 오클란파디우스는 그를 바젤의 헬라문학 교수직에 앉히려고 1529년 4월에 설득과 초청에 서신을 띄웁니다.
그 서신에서 오클란바 디우스는 사이먼의 진정성과 경건을 높이 평가하고 바젤의 매력적인 측면들을 열거하면서 교수직 발탁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에 사이먼은 같은 해 6월에 오클란바 디우스를 지도로 가해 종교개혁 진영으로 편입된 바젤로 이동했고 거기에서 여생을 보내게 됩니다. 같은 해 8월에는 종교개혁자 오클란바 디우스하고 정치 지도자 야콥 마이어가 의회를 설득해서 결국 바젤 대학의 헬라 문학 교수로 사이먼을 지명하게 했습니다. 당시 바젤에는 많은 사람들이 피난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에라스무스입니다. 그 사람도 당시에 그 사이먼이 거기 갔을 때 언론의 자유를 구가며 높은 학자성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에라스무스는 사이먼이 라틴어와 헬라어에 능통하고 철학과 수학으로 무장되어 있고 어떠한 거만함도 없으며 과도함에 이르지 않는 극도의 고면 품위를 갖춘 학자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사이먼은 자신을 그렇게 총애하는 에라스무스의 영향 때문에 고전에 각별한 애착을 갖추게 되었고 그리고 재출판 가치가 있는 희귀한 고대 문헌들을 발굴하는 작업에 가담했고 아리스토텔레스 작품의 재출간 작업에도 관여했고 크리소스톰의 고린도 주석의 일부를 그릭에서 라틴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1530년 출간된 5권짜리 크리소스톰 전집의 라틴어 역본을 편집하는 일을 거들었습니다. 그리고 신학적 측만이 아니라 수의학과 프톨레미 천문학 대전의 헬라어 판본도 처음으로 세상에 선보였던 분입니다. 사실 사이먼은 이미 1525년, 26년에 희귀 문헌 발굴에 각별한 전형을 보였습니다. 새롭게 발견한 문헌들을 세바스찬 민스터의 손에 넘겨주어서 엘레바스 레비타가 저술한 히브리어 문법서의 프로벤 판본들을 개정하는 일에 활용하게 했습니다. 특별히 1296년에는 저명한 라틴 역사학자 리비우스 저자들 중에 그때까지 한 번도 알려지지 않았던 아주 희귀한 5권의 문헌을 로르시 베네딕트 사원에서 발견하고 인문학의 권위자인 에라스무스 손에 전달했고 그래서 당시 학계를 흥분의 도가니로 내몰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이먼의 발견은 우연이 아닙니다. 고전의 원본에 대한 애착과 지속적인 발굴과 연구에 결과했던 것입니다. 고전 문헌들에 대한 지대한 열정을 가진 사이먼은 출판업자 베벨 회사의 의뢰를 받아서 영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에라스무스의 추천으로 그곳에서 로마 카톨릭 신도요 영국의 대법관인 토마스 무어와 친분을 나누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헨리 8세와 시인문도 얻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고대 문헌 수집의 성과는 대단했습니다. 이런 성과를 후원해준 사람들의 도움을 기념하기 위해서 사이먼은 새롭게 출간된 문헌들을 헌정을 했습니다. 헬라어로 된 프로크루스 문헌은 존 클레멘트, 제가 오탈자였는데요. 존 클레멘트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 된 유클리드 기하학은 퍼시폴트 톤스타에게 헌정을 했고 자신이 번역한 플루타르크의 라틴어 역본은 클레머에게 헌정을 했습니다. 사이먼이 영국을 방문한 당시 헨리 8세는 첫 번째 아내인 캐서린과 이혼하는 문제에 반대하는 무리들에 둘러싸여서 많은 고뇌에 빠져 있었습니다. 헨리는 개신교 진영의 동의를 구하고 싶어서 사이먼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독일과 스위스 학자들이 이혼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게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에 사이먼은 왕의 부탁에 응하였고 종교개혁 주역들을 설득했습니다. 결국 쯔빙글리와 오클란바 디우스의 동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헨리 8세와 캐서린의 이혼에 호의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던 사이먼은 국왕의 이혼을 반대한 무의 정치적 입김으로 인해 영국을 떠나가야 했습니다. 1535년 7월에 영국에서 바젤로 돌아온 사이먼은 1536년경에 신학부 교수직에 들어가 헬라어 신학을 가르치고 특별히 로마서를 강의했습니다. 1536, 7년에는 철학부 주임으로 활동하여서 이중 교수직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자료 수집가요, 번역가요, 편집자요, 교육자인 사이먼은 여러 활동들을 통해 철학 문헌들에 능통하게 되었고 성경 주석에도 조예가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발판으로 학문의 과학적 방법론 향상에 영향도 끼쳤고 성경 해석학의 발전에도 크게 공헌한 것 같습니다. 한넨버그의 확신처럼 1535년에 처음으로 바벨로 쫓겨난 칼빈은 사이먼의 로마서 강의를 들었으며 성경 해석학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이먼과 칼빈은 다양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아주 걸출한 종교 개혁자였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사이먼은 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철학의 전방위적 전문가요, 열렬한 고대문헌 수집가요, 히브리, 헬라, 라틴에 능통한 고대언어 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17세기 전기작가 멜크로 아담은 사이먼을 당시의 철학자들, 문헌학 전문가들 및 신학자들 중에 으뜸가는 인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와 철학만이 아니라 신학에 관해서도 그에 못지않은 훈련을 받았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신학자 사이먼 이런 타이틀은 본류가 아니라 추가적인 정도의 주변적인 성격을 띠는 부차적인 호칭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이먼의 학문적 여정과 비슷하게 칼빈도 초기에는 언어적 감각이 뛰어났습니다. 세네카의 관용률을 주석할 정도로 고대 문헌들에 대한 조예도 깊었고 그러나 결국 제도적인 신학교육 수혜자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이먼과 아주 유사한 그런 일정이고요. 사이먼은 여러 지역에서 자신의 개혁적인 성향 때문에 무수한 불이익과 불평과 고독과 고립과 도피를 감수해야 했고 급기야 화해와 평화의 도시 바젤까지 도주하게 된 것입니다. 칼빈도 당시의 종교적 부패에 침묵하지 않고 능변과 정론과 직필로 저항하는 바람에 고국인 프랑스를 떠나 바젤을 일종의 유배지로 삼아야만 했습니다. 두 사람의 이러한 유사성은 그들의 관계성에 급속한 진전을 초래했고 끈끈한 신학적 동지로 발전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사이먼이 16세기 초반에 유럽의 개혁주의 진영에서 차지하는 신학적 입지는 특별히 사이먼의 막역한 해석학적 동지였던 칼빈의 언급에서 가장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칼빈은 자신의 첫 번째 주석인 로마서 주석을 사이먼 그 교수에게 헌정을 했습니다. 서문에서 그는 사이먼을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고결한 사람이다. 그리고 1535년도에는 성경을 해석하는 최상의 방법에 관하여 친밀한 대화를 나눴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명료한 간결성, 이 성경 주석가의 으뜸가는 덕목이란 사실에 깊은 공감대를 형성한 인물이다.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친밀하고 우호적인 사람의 이름을 서문에 검행하면 순기능에 비해 역기능이 더 크다는 당시 출판계의 뻔한 관행을 알면서도 사이먼의 경우는 그런 역기능의 예외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유는 사이먼의 출중한 학자성 때문입니다. 칼빈은 사이먼의 그런 아주 특출한 그런 예외성 때문에 예외성이 단순히 자기만 인정한 것이 아니라 모든 학자들 중에 너무나도 공공연한 사실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실제로 최상의 것에 경의를 표하는 것처럼 나도 사이먼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칼빈은 자신이 쓴 주석의 가치에 대한 평가만이 아니라 칼빈 자신에 대한 판단과 공표를 그의 손에 맡깁니다. 이는 사이먼이 칼빈을 가장 잘 알고 가장 공정한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는 칼빈 자신의 확신이 투영된 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이클 판덴버그의 지적처럼 헌사라는 것은 저자가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대상이 지필에 끼친 공연의 막대함을 강조하고 해당 분야의 권위자로 통하는 인물에게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 판단을 내맡기는 형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칼빈은 그런 형사의 대상으로 사이먼을 지목한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칼빈 자신이 주석기에 입문하며 쓴 첫 번째 데뷔작을 헌정할 정도로 사이먼을 진심으로 존경했고 인정했고 동의했던 것으로 사례되는 것입니다. 칼빈의 로마서 주석 헌정에 대해 사이먼은 칼빈과 칼빈의 이름이 자신에게 자랑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우정이 나에게 최고의 명예가 된다고 하였으며 자신을 향한 칼빈의 우정과 신뢰를 이 세상의 모든 선한 사람들 중에 이보다 더 경건한 우정이 없을 정도라고 평가하며 높이 평가했고요. 당시 미래가 촉망되던 젊은 청년 칼빈에게 예를 갖춰서 감사를 표하는 좀 더 시니어인 그런 사이먼의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주석가의 어떤가는 덕목으로 칼빈과 사이먼이 공감했던 명료한 간결성에 관한 칼빈 편에서의 개념은 상당히 연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여기 안명주 교수님도 탁월한 논문을 이 관련돼서 썼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론에 대한 사이먼 편에서의 개념적 배경은 전혀 연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찾아본 문헌으로는 거의 한 편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사이먼이 칼빈보다 인생의 16년치 선배이고 칼빈이 사이먼의 수업을 들었을 것이라는 높은 가능성에 비춰본다면 명료한 간결성 덕목에 대한 사이먼 입장의 중요성은 적지 아니함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고전적인 철학 문헌들을 번역하고 편찬하고 출간하고 게다가 철학까지 강의했던 사이먼이 명료성과 간결성을 성경 해석하기에 으뜸가는 방법으로 읽었다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의 결정적인 동의는 사이먼의 기하학 이해에서 찾아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료성과 간결성을 강조하는 사이먼의 해석학적 태도에 대해 특별히 주목할 부분은 사이먼이 1533년에 유클리드 기하학의 원리들을 헬라어 원문으로 처음 학계에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서문에서 유클리드 기하학 안에서 유클리드 안에서는 공리적, 연역적 방법론이 활용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의식하고 있다. 이런 것이 성경 해석학의 간결성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이먼은 기하학적 방법이 확실한 지식을 보증하고 모든 학문에 적용될 수 있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런 당시 수학에 거부감을 표하는 분들의 오류를 아리스토텔레스, 프로클루스, 갈레누스 등의 권위를 빌려서 반박하며 기하학을 소개합니다. 사이먼에 의하면 고결한 마음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사물의 지극히 캄캄한 것에서도 빛나는 지식을 길러내며 인간의 어떠한 노고와 땀으로도 산출하지 못하고 오직 모든 사람에게 수여된 고결한 유산처럼 그저 증여되는 것이다. 그 인간의 고결한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고 그 마음만이 빛나는 지식을 길러낼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이먼이 보기에 수학은
그렇게 증려된 지식을 길러내는 기초적인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나아가 수본성에 대한 사색의 토대인 기하학은 다른 모든 학문들이 추구해야 하는 가장 경이로운 명료성의 법례와 규범을 제공하는 학문이며 다른 모든 학문의 원리이며 기하학은 모든 방법론의 완전하고 절대적인 체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이제 학부 때 수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분이 뭘 말하는지는 좀 알겠어요. 근데 좀 더 과장되었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어쨌든 사이먼의 생각은 그렇게 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수학과 그리고 수학의 어떤 등뼈라고 할 수 있는 기하학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 이유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경이로운 단순성이 있기 때문이고 있는 그대로의 자연에 어떠한 지장도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며 자체의 빛과 타고난 검략성에 만족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다른 학문에서 혼동과 혼잡과 난해와 모순처럼 보이는 것들도 기하학의 명료성과 단순성 앞에서는 결국 백기를 들고 만다는 것이 사이먼의 해석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이먼이 루클루드 기하학의 서문을 작성한 것이 1533년이고 칼빈이 사이먼을 찾아온 것은 1535년이라는 연대기적인 순서의 기초에서 성경 해석학의 간결성과 용리성 방법론에 있어서 칼빈이 사이먼을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단정적인 해석을 내는 것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칼빈이 자신의 로마서 주석 서문에서 명료한 간결성을 주석가의 첫째가는 미덕이다 라고 이해한 것은 사이먼의 생각만이 아니라 두 사람 모두가 동일하게 생각했던 것이다 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먼이 보이는 논리학과 기하학과 철학과 관련된 방법론적 조예의 깊이를 생각할 때 불링거, 멜랑톤, 부처 등이 저술한 주석들의 걸출함도 상대적인 거로 떠밀어낸 명료한 간결성 접근법의 확립에 있어서 사이먼의 공감과 격려와 체계화가 칼빈에게 끼친 영향은 결코 간단하게 무시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칼빈과 사이먼의 돈독한 관계성은 칼빈의 로마서 주석이 출간된 1539년에 비로소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두 사람이 교환한 서신에서 상호간의 두터운 신뢰가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를 읽을 수 있는데요. 특별히 칼빈과 파렐이 1537년에 로잔에서 작성한 제네바 신앙고백 및 교리문답 문헌에 근거해서 아리우스 사상의 혐의가 있다고 비방하는 소르본 신학자 피에르 카롤리와 심각한 신학적 대립에 부딪혔고 그런 대립의 소식이 바젤에도 전해지자 칼빈은 1537년 5월에 사이먼에게 서신을 띄워서 카롤리의 터무니없는 비방과 관련된 사태 전체를 설명하고 바젤에 흩어진 경건한 사람들로 하여금 왜곡된 소문에 호도되지 않고 사태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제네바 교회의 신앙고백 그리고 칼빈의 이 서신을 다른 동료들과 두루 공유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에 사이먼은 카피토가 여러 차례 서신을 통해서 괴이한 소문과 이로 인하여서 겪는 제네바 교회의 고초에 대해서 알려주었다고 답하였고 제네바 고백서가 바젤에 도착했을 때 이 고백서가 자신에게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전적인 찬동을 표합니다. 1538년 2월 12일에는 바젤의 한 집사 요하네스 가스티우스가 그 고백서를 비판하여 칼빈을 불쾌하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스트는 사이먼에게 부탁을 하는데요. 사과의 뜻을 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에 사이먼은 칼빈에게 서신을 띄우면서 바젤의 교회들을 칼빈을 형제로 여기고 있다. 가스트에 대한 감정을 풀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런 친밀한 관계성을 갖고 있었고요. 칼빈의 교리에 대한 사이먼의 전적인 찬동에서 우리는 칼빈이 자신의 서신에서 밝힌 교리가 사이먼의 신학적 견지를 투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신에서 칼빈은 제네바 고백서에 나타난 자신의 삼일체 교리가 아리우스 및 사벨리안 사상과 다르지 않다는 모함과는 달리 모든 경건하고 건강한 정신의 소유자를 충분히 만족시킬 교리가 자신의 교리이다 이렇게 공언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작성된 제네바 교리문답 안에서 분명히 밝혔듯이 칼빈 자신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님의 한 실체로 계시지만 여전히 각 육계에 서로 구별됨을 추후의 애매함과 의심도 없이 믿는다고 하였고 그리스도 예수는 영원부터 성부와 더불어 하나의 신성을 가졌으며 하나님의 참되고 본질적인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이먼은 이러한 칼빈의 삼일체 교리를 전적으로 수용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자신이 글을 남기지는 않았지만 믿음의 벗이 학자의 정교하고 신중한 구술로 풀어낸 기독교 교리의 핵심은 공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칼빈과 사이먼의 이런 관계성에 순풍만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칼빈과 파렐에게 보내진 1538년 3월 4일자 사이먼의 편지가 역풍의 대표적인 증거일 것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친밀감이 있었던 기존의 서신과는 달리 여기서는 비판과 대립의 차가운 기운이 느껴집니다. 이 서신은 베를린의 루터주의 성직자 피터 쿤츠와 세바스찬 마이어에 대한 칼빈과 파렐의 적대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서신의 특징은 수신자로 칼빈보다 파렐의 이름이 먼저 등장합니다. 하지만 파렐은 주로 3인칭 단수로 처리되고 칼빈이 내용상의 주요 수신자라는 사실이
특징입니다. 사이먼의 논지는 간단합니다. 칼빈과 파렐이 적대감을 거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이유는 쿤츠가 지금 베를린 교회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신앙적인 이유로는 지금의 갈등을 사탄이 광기를 발산하되 가장 강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를 파괴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관찰되는 가까운 원인에 과도하게 반응하여서 은밀하게 감추어진 사단의 꾀임에 말려들지 말라. 이것이 논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신의 전반적인 논조는 칼빈에게 양해를 구하는 차원이 아니라 칼빈이 쿤츠와 화평해야 한다라는 당위적인 뉘앙스가 강하게 풍깁니다. 사이먼이 보기에 갈등이 많은 자세에 있어서 쿤츠와 마야는 칼빈과 파렐에 대해 그래도 지극히 친밀하게 다가가는 자세를 취하는데 가장 친하는 칼빈은 너무나도 심하게 적대적인 태도를 취했다고 진단했기 때문입니다. 칼빈이 붕괴한 이유를 사이먼이 이해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사이먼도 베를린의 두 성직자가 극도로 야만적인 성향을 가졌고 그들의 무례함에 대해서 자신도 불쾌함을 감추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 형제가 외관상 아무리 미개하다 할지라도 마음의 목적과 인간에 대한 신뢰와 교회에 대한 열심을 생각하면 결코 그 형제를 내어버릴 수는 없다. 이런 생각에 사이먼은 지나치게 감정적인 칼빈의 처신에 책망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변해서 쿤츠와 화해하게 된 파렐의 본을 따르라라고 칼빈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양떼를 삼키려는 이리의 광란을 잠재우는 것은 흩어지면 안 되고 하나됨 속에서만 가능하다. 이것을 다시 역설했습니다. 이렇게 20대 후반의 젊은 칼빈에게 서신으로 전한 칼빈의 책망과 충고는 결코 두 사람의 관계성을 이간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서로에 대한 신뢰를 더욱 견고하게 다졌다는 사실이 앞에서 살핀 1539년 칼빈의 로마서 주석 헌정에서 분명히 우리가 확인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칼빈이 사이먼의 모든 것을 다 수용한 것은 아닙니다. 이는 사이먼이 가진 취약점도 간파하고 있었고 적당히 경계하는 태도도 취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칼빈은 성찬에 대해서 사이먼의 미가능 조작에 대해 비록 그것이 자신을 불쾌하게 만들지는 않았지만은 사이먼이 애매한 교수법을 구사하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방법론에 있어 경계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물론 미미한 것이었고요. 칼빈과 사이먼 사이에는 대체로 선후배, 친구 이런 우호적인 관계가 지속되었습니다. 이거 통과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이먼은 지금까지 학문적 조명이 이야기했던 종교개혁 인물입니다. 필자는 사이먼에 관한 2차 문헌들을 참조하되 가능하면 16세기 당시에 그를 가까이 한 지인들의 평가를 중심으로 역사적 객관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사이먼의 신앙과 학식과 인품과 행실과 교수의 어떠함을 기술하려 했습니다. 물론 저의 객관성은 사이먼의 지인들이 가진 객관성 여부에 의존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이먼은 자연에 심겨진 하나님의 흔적과 질서를 발견하기 위한 기하학적 소양과 더불어 간단하고 명료한 것을 좋아하되 성경 해석학에 있어서도 칼빈과 더불어 그런 기호를 강하게 보였으며 고전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교부들의 문헌들과 고대 철학자들 문헌까지 발굴하고 수집하고 번역하고 편집하고 출간하는 일에 매달리며 문헌학적 재능을 선보였고 여러 종교적 인물들과 그 교류하며 가능하면 화목을 도모하되 성찬론에 있어서는 개혁주의 입장을 취하였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왕성한 신학서적 지필보다 고전 문헌 발굴에 보다 집요한 애착을 보였으나 오름스 회의 유일한 스위스의 개혁교회 대표자 자격으로 참석할 정도의 공인된 권위를 가지고 개혁주의 신학을 바젤에 공고하게 정착시킨 유력한 가문을 일으킨 주역으로 활약한 점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마쿠에서 종교개혁 운동의 성공적인 정착과 진전의 밑거름이 된 사이먼과 같은 인물들도 무대의 전면에 등장한 칼빈이나 루터와 같은 인물들의 버금가는 존중과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이먼의 역사적 강과는 소수의 특정한 인물들을 영웅으로 만들고 추앙하는 태도를 지향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한 몸이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각자의 고유한 역할을 적정하게 수행하게 하고 그것에 상응하는 서로 간 존중과 배려와 관심과 신뢰가 각자에게 골고루 주어지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가 처한 상황의 큰 유익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역설적인 사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 질문을 드릴까요? 네네. 네. 아까 저 수학을 하시다고 네네. 그래가지고 또 마침 이 사람이 이 성경 해석에 있어서의 그 자세나 특징이 예. 단결성 또 명료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칼빈에도 영향이 미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 지나가시는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수학을 했는데 기하학이라고 수학이 다 그런 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슨 모호성이 있는지 그걸 좀 불확실성이 뭔지 예를 들어가지고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수학이라는 건 일종의 자연을 거절하는 순간 진전이 일어나는 독특한 학문입니다. 자연을 거절하는 순간? 예.
진전이 일어난다고? 예, 자연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은 수학이라는 것이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이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자연의 이 복잡성을 이렇게 완전히 폭력을 가해서 단순화시키는 극도의 어떤 그 조치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수학이 과연 자연 전체를 있는 그대로 잘 말해주느냐 했을 때, 물론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주 수학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피타고라스 영향을 좀 받았고요. 그러나 이제 신비적인 종교성을 수에서 좀 제거하고 나름대로 학문적이고 철학적인 요소만 남겨놓은 것이 이제 플라톤의 어떤 역할이었는데요. 그 플라톤에 대해 수 본성에 대한 사색이 굉장히 중요하다. 모든 진리에 이르기 위해서는 기초적으로 먼저 이것을 학습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펼쳤는데, 이런 입장이 어거스틴에게도 갑니다. 그래서 수를 심지어 이렇게 하나님의 본성의 일부로 포함시키는 일까지 합니다. 최근에는 제임스 브래들리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분은 수학 교수거든요, 미국에요. 근데 이분도 이런 흐름을 딱 타고 와가지고 과연 이게 수가 뭐냐, 수는 하나님의 본성의 일부다, 이런 주장까지 하는 게 있는데요. 수를 너무 이게 과장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 앞에 정직하다 보면 물론 논리적인 사고, 어떤 그런 매끄러운 어떤 흐름, 회로, 이런 것이 훈련에 큰 유익이 될 수는 있습니다. 딴 사람들이 복잡하게 꼬고 설명해서 결국 모르는 거였는데 아는 척만한 그런 요소들을 일거에 단칼에 배낼 수 있는 그런 논리적 정교성, 이런 것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런 게 유익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과장해서 마치 이것이 성경을 다 담보하는, 성경 해석하게 모두 맡겨도 되는 그런 것이냐 했을 때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미안합니다. 예. 그러니까 수에 있어서의 그 무한대라든가, 지금 네. 하나님을 나타내는 성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수에. 예. 무한대라든가, 예. 혹은 무리수? 무리수요. 네, 그런 것들이 그 모호성에 관련된다는 거고 생각해도 되는지. 무리수라는 거 있고 무한수라는 것이 있는데요. 물론 이게 무한과 유한이 늘 수학에서는 갈등입니다. 만날 수 없고 소통이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그 무리수라는 개념이 우리의 이해를 돕는 데는 유익을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수단적인 역할이 끝나면 수에 대한 사색은 좀 적어야 오히려 하나님 아는 지식이 더 자라갈 수 있는, 그래서 마치 이렇게 뱀이 변태하듯이 어느 정도 적정선에 이르면 탈피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근데 그거에 대한 한계성 지적이 사이먼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뭐 질문보다는 여기서 2페이지 넘어가면 네. 그 사이먼의 그 출생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여기 지금 독일의 그 슈바벤 지방의 그 바링겐, 베링겐이라는 것은 없고, 이 바링겐 지역이 스투트가르트 튜빙의 남쪽 지역에 예. 아주 그 뱅겔, 요한 토비아스 백 등 그분들이 살았던 아주 경건한 지역입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감사합니다. 독일어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각주에서 이제 나눠놨는데요. 베링겐 지역이 없더라고요. 예, 바링겐입니다. 바링겐. 예. 비로 시작. 비로. 비로 시작해요? 네, 그렇습니다. 바링겐. 슈바벤 지방의 바링겐. 제가 이제 뭐 검색을 해서 한 건데요. 베링겐 이렇게 나와 있어서 옛날에는 바링겐이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이 그러니까 VA란 말인가요? 이가 아니고 네네, 맞습니다. BA. 바링겐. 네. 그 바젤의 종교개혁제 소개해 주셔서 먼저 감사하고요. 네. 그 독일에서 출생한 사람이지만 스위스의 종교개혁자라고 그렇게 타이틀을 잡으셨는데, 그러면 그리고 또 웨클람파드가 이렇게 인정을 했고 그 이후에 뭐 가문을 통해서 바젤의 종교개혁에 그 공헌을 했다 이제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점에서 특별히 웨클람파드가 그렇게 인정을 했는데, 칼빈하고의 관계성을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조금 웨클람파드의 관계나, 그리고 또 웨클람파드를 도왔던 츠비글리하고의 그 바젤 종교개혁의 그런 맥락에서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지 하는 거 하고요. 네. 그 다음에 그 간결한 명령성을 강조한 그런 주석 방법이면 특별히 성경의 어느 부분을 가지고 그걸 적용을 했는지, 그게 좀 그런 내용적인 면을 좋은 질문이고 답변하기는 쉽지 않은 질문을 주셔서 감사한데요.
사이먼이 독일 출신이지만은 뭐 그때 당시 이렇게 정치를 잘 아시는 분들은 특별히 이렇게 독일, 프랑스, 스위스 이렇게 막 국가 개념으로 나눠진 게 아니었기 때문에요. 그 이동이 좀 자유로웠고 일종의 유럽이라는 한 동네의 어떤 마을이 다르다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제 어떤 위치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게 좀 약간 우리나라의 어떤 국가 국경선 이런 개념보다는 좀 자유로운 그런 교류가 있었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바젤에 정착하면서 바젤의 종교개혁을 쭉 이끌었는데 거기에 아까 제가 읽지 않은 부분, 이렇게 가사 부분을 제가 읽지 않았는데요. 그 부분에 보시면은 이제 정말 이게 그 사람을 통해서 밑으로 아주 걸출한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토마스 그리네우스도 상당히 유명해서 칼빈하고 더 깊은 교류를 나누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츠빙글리 교류는 사실 문헌이 없습니다. 츠빙글리하고 얼마나 깊은 교류를 나누는지 문헌이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서신이 좀 있는데 그 서신을 제가 보니까 특별한 어떤 교류가 있었는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간결한 해석 문제에 있어서는 가능하면 사실은 그 간결하다는 것이 아까 수학의 특징에 대해서도 말한 것처럼 있는 그대로의 어떤 지장하지 않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의 단순성 이런 것을 선호했던 것 같습니다. 무작정 뚝뚝 잘라서 1번, 2번, 3번 이런 분석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의식하기 좋게 깔끔하게 자로 재듯이 이렇게 정렬하는 방식이 아니라 성경이 의도하고 의미하는 바가 있는 그대로 보존되는 것, 지장도 하지 않고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는다. 이런 태도가 간결성의 저는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이제 칼빈에게서도 나타나거든요.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생각하고 말씀 안에 머물고 말씀과 함께 가겠다. 그 이상의 것은 생각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추구하지도 않겠다. 라는 어떤 그런 성경과의 관계성에 대한 태도가 간결성의 아주 중요한 핵심일 수 있다. 또 전문적인 것은 이제 우리 안명종 교수님께 여쭤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특정한 어떤 본문 텍스트와 관계해서 설명하지는 않았는데 태도와 자세에 있어서는 성경의 우리 인위적인 요소를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계시를 받아들이자 라는 태도가 간결성이라는 어떤 문구로 표현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동문서답한 느낌도 있는데요. 질문이 좀 어려웠고요. 죄송합니다. 좀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에리히 보린너라고 해가지고 스위스 이제 추리의 북유럽 교회사를 연구한 분에게는 교류가 있었고 1525년에 특별히 이제 시몬 그레니우스라는 이름이 아니라 콜라드 리스 폰 오펜이라는 이름으로 츠빙글리의 성만찬론을 번역해가지고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미 이제 스위스에서는 지금 시몬 그레니우스와 이제 츠빙글리 쌀이 이제 번역해서 이름이 뭐였어요? 콜라드 리스 폰 오펜. 이름을 바꿨다고요? 예, 이름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이제 박해나 어려움 때문에 이름을 바꿔. 설빈도 그랬었죠. 이 시몬 그레니우스 이제 가게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셔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있는 지금 그 아들이 요한 야콥 그레니우스라는 인물인데 이 인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하이델베르그에서 가르쳤고 그걸 다시 바젤에서 막 그 강제로 약간 서로 이 사람을 취하기 위하여서 굉장히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싸움을 벌일 정도로 아주 그 당시에 굉장히 이런 중요한 개혁신학자였고 그 이후에도 이제 이분이 그러니까 바젤의 개혁신학자 그러니까 그 이어서 정착시키고 이제 그 이후에도 그 폴라우스가 이분의 그 야콥 그레니우스에 이제 말하자면 사위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바젤의 정교개혁자가 되고
바젤의 그 개혁신화를 이렇게 설립이 되는, 그래서 이 시몬 그레니우스가 굉장히 이렇게 그 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실제로 바젤의 그레니우스 인스티튜트가 있어요. 근데 누구의 그레니우스인가요? 네, 토마스인지 사이먼인지 아니면 요하네스 야콥 그레니우스인지? 그 가게가 물려받은 거고, 프라이 그레니우스에 대해서 이제 두 가문의 그런 영향을 받은 그런 상태로 해서 그게 이제 특별히 17세기, 18세기에 신학 연구소의 기능을 했고요. 그것이 이제 지금은 바젤 신학과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요하네스 신학을 전공했는데요. 그 장인어른인 요하네스 그레니우스, 이 사람이 시몬의 아들은 아니고 아들의 아들, 그러니까 손주격입니다. 손주격인데 이분은 마치 제네바의 칼빈과 같은 역할을 했고요. 폴라누스는 제네바의 베자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온몸을 던져서 이렇게 개혁을 했던 사람이 그레니우스였고, 그 개혁의 부산물을 체계화하고 정립해서 그 큰 틀을 유산으로 남긴, 문헌적인 유산으로 남긴 사람이 이제 폴라누스 아만드스 보나스인데요. 그런 가게에 아주 큰 물꼬를 튼 사람이 사이먼 그레니우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이분 전공이 그러면 도전 아닙니까? 수학입니까? 이분이요? 이분이 뭐 다녔습니다. 르네상스죠. 네, 번역가이기도 했고요. 문헌학자 소양이 가장 컸습니다. 문헌학자. 수학도 그렇게 잘했다는 수학도 잘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수학을 했다는 것은 잘 철학자라는 의미거든요. 철학자였고, 문헌학자였고, 번역가였고, 편집자였고, 그 다음에 신학자이기도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네네. 신학대학에서 수학을 수학을 좋겠어요. 수학을 못 오시는 분들이 신학 오는 것은 그냥 정확한 반응. 죄송합니다. 강좌를 열어주시면 곧장 달려가겠습니다. 독일에서는 초등학교 수학 과목이 철학 과목이에요. 레시는 또 탱켄 레시너스, 그러니까 계산하고 생각한다. 그래서 철학 교육을 초등학교 때 시켜요. 초등학교 철학을 해요? 레시는 또 탱켄 책점이 아주 근데 성찬론에 있어서는 다분히 쯔빙글리하고 좀 가까운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블라지가 주장한 것처럼 1519년도에 아마 쯔빙글을 만나서 많은 교류를 나눴고요. 결국에는 이제 루터가 말한 것보다는 쯔빙글 입장이 옳다, 상징성이 더 강하고 영적인 어떤 의미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시작된 건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번역까지 하셨다니까 아마 그때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 칼슈타트와의 만남 이후에는 선명한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고개로 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훌륭한데 왜 우리가 이제 알게 되니? 왜냐하면 우리는 이게 어떤 특출한 선수들의 관심이 있고 또 그 사람을 연구해야 여기에서 또 생존할 수 있고 인정받고 하는 풍토가 또 서로 상호작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합니다. 사실 근데 성격이 이렇게 뚜렷하기 때문에 개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책도 썼고 그래서 어떻게 신앙을 구체화했잖아요. 칼빈은 성격으로도 자기 아주 주장을 강한 사람이고 또 책도 썼고 그러나 이분은 제가 보니까 뭐 고결한 성격, 고매한 성격이다 보니까 이렇게 포용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또 책도 없어요. 지식을 구체화시키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신학책 묻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역사라는 것이 왜 문헌 중심의 역사인가, 문헌의 흔적이 남아야 비로소 존재감이 확보되는 역사인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역사 속에서 지워지고 망각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충분한 존중이 풍토 차원에서 좀 갱신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막 이렇게 책을 많이 쓰잖아요. 많이 써서 나 신학자다, 한국에서 한 가닥 한다 라는 것을 보이기 위한 나도 모르는 열심과 호기심 자꾸 쏠리거든요. 근데 그 풍토가 왜 생겼을까? 건강한 것일까? 건강하지 않다면 정말 무명으로 일하시는 분들, 책이 없지만은 인격으로, 삶으로 버티고 계신 분, 그런 분들이 존중받는 그런 학계나 교계의 풍토가 이루어지면 어쩌면 이렇게 좀 더 좋은 문화가 올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린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헌을 안 남긴 분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개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잡고 있으면서 유화적이고 어떤 화목한 그런 태도를 견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역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고요. 할림과 같이 날카로운 어떤 각을 세워서 진리의 어떤 엄밀성을 추구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광고